예, 반갑습니다. 김경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기 밑에 보면 제 직함을 변호사로 써놨습니다. 굳이 변호사라고 제가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대변인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 지금까지 정치에 관해서 평론을 하고 얘기를 했던 삼자적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라는 것을 미리 전제로 하는 차원에서 제가 변호사라고 저렇게 직함을 써놨습니다. 시간이 30분이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인수위와 또 대통령실 출범 초기에 6대 국정목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행정에 대해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경제에 대해서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뭐 이런 쭉 6가지 내용인데요. 다 좋은 말씀들입니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과제와 관련해서 핵심되는 내용을 한 2~3가지씩 들어가 있는데, 가령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서는 공공기관을 혁신하겠다, 그 다음에 지난번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쭉 이런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어디가? 어디? 저쪽? 저기? 안 넘어가네. 배터리가 떨어졌네. 네. 아, 예, 그렇군요. 이것도 선을 타는군요. 그래도 안 넘어가네. 됐다. 그래서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셨죠. 거기 보면 말씀하시는 게 주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폐기하겠다. 그래서 소주성을 폐기하게 되면 최저임금이라든지 또 주 52시간제와 관련한 어떤 탄력 근무 시간제도 뭐 이런 부분을 조금 확장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성장 거점 산업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우주, 원전, 바이오, 헬스 이런 부분들을 집중 육성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특히 뭐 우주와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이제 그 누리호 발사체 발사 성공도 했었고, 또 최근에 달로 가는, 그래서 달 상공 100km를 돌고 있는 그 위성을 발사해서 지금 그 궤도를 향해서 열심히 날아가고 있죠. 한 연말쯤 되면은 이제 이 궤도 안착이 성공했는지 보게 될 텐데, 어쨌든 저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게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다음에 공적 부분에 대해서 긴축, 지출 구조 조정을 하겠다. 그래서 이 공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구조 조정이라든지 지출 억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게 어떻게 보면 운영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 것 같고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 다음에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근데 부동산 안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대통령님의 노력 아니어도 드디어 이제 집값이 떨어질 시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한 10년 전부터 사실은 대한민국의 주택 보급률이 100이 넘어선 지가 한참 됐거든요. 근데 예상외로 1인 가구 증가율이 과거 한 10년 동안에 예상외로 크면서 집의 수요가 늘어났고, 또 전 세계적으로 돈을 윤정기로 찍는 어떤 양적 완화 문제가 계속이 되면서 집값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수요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집값이 이제 집값 상승이 더 이상은 넘어갈 수 없는 그 시기가 딱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저거는 윤 대통령의 복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5년에 해야 될 부분과 관련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령 살다 보면 이제 이에 충치가 생기죠. 그러면 이거 충치를 뽑고 나서 이게 임플란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임플란트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임플란트 할 때
그냥 큰 철기둥이 내 몸 안에 박히는 겁니다. 이게 내 몸에 필요해서 임플란트를 하는 거지만 그래도 그 순간의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마취를 하고 하는 상태에서도 어마어마한 충격이 가해집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라고 할지라도 변화 자체는 우리 사회에 또는 우리 사회의 각각의 부문이나 기관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심대한 고통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주식 시장 볼 때 장기 그래프, 중기 그래프, 단기 그래프를 보잖아요, 보면. 그러면 대통령이 5년 동안 해야 될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장기 정책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장기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맞춰 가야 될 것인가, 이게 대통령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봐야 되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첫째가 국제정사 변화입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초기에 들어와서 중국하고 관세율 가지고 무역전쟁 할 때만 해도 이게 그냥 경제전쟁이고 미국이 달러가 외부로 너무 많이 유출되니까 이걸 미국 내로 돌리기 위한 어떤 무역전쟁의 차원이겠구나라고만 인식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명확하게 인식하게 됐죠. 이거 더 이상 경제전쟁이 아니고 근원적인 문명과 문명, 국가와 국가 간의 패권전쟁이다라는 점이 명확해졌죠. 그러면 이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의 와중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고 어떠한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인지, 그 국제 정세에 관련해 가지고 하나 더 있죠. 최근에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과정에서 자원, 에너지 문제, 물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잖아요. 보면 저 멀리 떨어진 나라의 전쟁이 우리나라의 물가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잖아요. 그런 문제들, 이렇게 큰 틀에서 대통령은 국제 정사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획과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과학기술 혁명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기술 능력의 확보가 지금은 실질적으로 국가의 역량하고 등치되는 그런 시대에 왔거든요. 그러면 이 기술 패권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은 원천 기술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원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인적, 물적, 토대 역량을 얼마만큼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가장 근본적인 책무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사실은 애를 둘을 낳아야 대한민국이 현상 유지가 되죠. 근데 지금은 0.8도 떨어졌습니다. 0.7매서로 떨어졌어요. 올해 한 20만 명 태어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20만 명 태어나면 20년 후에는 군대 갈 남자애들은 그냥 단순 산술 수치로 보면 1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22년에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 군인을 50만 군으로 재편을 해놨습니다. 자, 20년 후가 된다고 합시다. 군대 갈 수 있는 자원이 맥시멈 해봐야 10만입니다. 그러면 18개월 복무하니까 맥시멈 해봐야 15만입니다. 0.5를 더하면 50만 군이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0년 후에 15만 군으로 재편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50만에서 35만을 20년 동안 줄여가야 됩니다. 그러면 1년에 군인들 숫자를 만 7, 80명씩 계속 끊임없이 줄여가야 대한민국의 상황에 맞는 군으로 재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런 거 준비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해야 되죠. 저는요, 우리 아주경제에서 준비한 연찬회인데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대통령이 매일 아침마다 들어갈 때 기자님들 질문 받는 이 도어 스태핑하는 거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아니, 이준석에 대해서 뭐 어쩌고 물어보고 저기 이재명이 소환되고 이런 것들 대통령이 매일 일일이 매일 이 작은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대통령은요, 5년, 10년, 20년 장기 이슈를 좀 멀리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대통령이 매일 하루 종일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뭔 질문 받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해서 시비 안 걸릴 것인지, 이 생각만 하면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저는요. 그래서 출범 초기에 얼마 전까지도 간접적인 방식으로 제발 도스태핑 그런 거 하지 마시오. 그냥 불통이라고 욕 좀 먹고 그냥 끝내버리시오.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어제 그제 수해도 그렇습니다. 대통령 밤샜다고 그 나오는데요. 저는요 그거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얼럿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정도는 총리 정도가 그냥 대응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은 길게 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해야 될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소소한 에브리데이 이슈, 이 1년에 몇 번씩 오는 태풍에 대해서 대통령이 앞장서 가지고 이거 잘했습니다, 기쁩니다, 슬픕니다, 다행입니다, 뭐 해병대 출동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대통령이 대응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국제 정세의 변화, 가장 중요하면서도 머리 아픈 게 중국입니다. 옛날에 등소평이 그랬습니다. 너희들 앞으로 중국의 나의 후손들아, 앞으로 100년 동안은 찍소리 하지 말고 바짝 엎드려서 세계 질서에 순응하고 우리 중국이 드디어 전 세계 아무도 이의를 안 달 때까지는 참고 니들의 실력을 기르라, 도광량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시진핑 주석이 들어와서 한 판에 엎어버렸습니다. 도광량해? 아니야, 우리 중국 이제 클 만큼 컸어. 이 정도면 전 세계 제국이 되어도 돼. 실제로 한 10몇 년 전부터 제국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 있는 섬들에다 시멘트 다 깔아서 거기 비행장 만들고 미사일 기지 만들고 있습니다. 필리핀이고 뭐 여기저기 이게 국경 분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한 3, 4, 5월 뭐 6월 지금 현재까지 아마 계속해서 우리는 중국 때문에 먹고 산다고 우리 머릿속에 뇌리에 콱 박혀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실제로 대중국 무역이요 몇 개월 연속으로 올 초부터 계속해서 흑자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돼서 생산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러면 우리가 대중국 수출이 약해졌냐? 일부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제조 2025가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일정 정도가 아니라요, 중국 제조 2025가 상당 정도 성과를 얻은 게, 중국 가서 여러분들 가오티에 타보십시오. 한국으로 치면 KTX입니다. 대한민국 KTX는 280km 속도로 달립니다. 중국의 가오티에는요 350km로 날아갑니다. 그게 벌써 10년 됐습니다. 그러면 고속철도 제조라든지 철로 까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미 중국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바이오 백신, 우리나라 백신 인자 만들었습니다. 중국은요 그게 물백신이라서 그거 맞고 안 죽는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코로나 초기부터 시노팩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 거저 나눠줬습니다. 어쨌든 만들었잖아요. 중국 인공지능이요, 여러분들 길가에 가는 사람들 얼굴 다 식별해가지고 거기 사천성에서 오신 김경진 씨 길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길거리에서 경고방송 한대잖아요. 거기는 인권이 없고 개인정보 보호 개념이 없고 중국이 그냥 국가가 원하면 마구잡이로 이게 개인 데이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에 관해서는 이 실험이 무지무지한 자유롭습니다. 이미 노트북이나 휴대폰 중국에서 다 제조합니다. 우리나라 삼성하고 다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만 해도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제는 요구하는 게요, 반도체 제조 장비를 대한민국에서 수입해 갑니다. 전 세계에서 수입해 가려고 합니다. 반도체 자체의 수입도 정밀 공정의 반도체들은 수입해 가려고 하지만 중국이 현재 필요로 하는 부분은 반도체 제조 장비들이나 반도체 제조 소재들입니다. 일부 반도체 관련된 소재들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수입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도요, 그게 저기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콩고 같은 데서 그 뭡니까? 거기 그 원석, 그 원석 해가지고 중국이 리튬이온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LG 같은 경우 이제 배터리가 상당 정도 뭐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어쨌든 배터리 원료는 중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중국에다가 생산 원자재를 팔아먹어서 무역 흑자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번성했다. 차츰 없어져 오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할 때쯤 해가지고 우리는 확실한 친미야 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할 그쯤에서 저게 대중국 무역 적자가 3개월 4개월 연속으로 나오면서 국민들 머릿속에 이게 뭔 일이냐, 그러면서 갑자기 선명을 해진 겁니다. 이미 저렇게
이게 산업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이게요 무슨 친중이나 친미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중국 자체의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더 무서운 것은 어쨌든 중국의 산업 구조가 우리나라보다는 한 2년에서 한 10년 정도 대체적으로 좀 뒤져 있을 겁니다. 근데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회사에 젊은 사원들 여기는 이제 좋은 회사들이니까 많이 들어오겠다. 대한민국에 젊은 인력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광주 북구에서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옆에 전남대학교가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공대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실험실에서 연구할 학생들이 없다는 거예요. 실험실에서 연구할 학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초 연구 수준이 아예 그냥 기초 연구 자체가 절멸을 한다는 뜻이고 기초 연구가 돼야 응용 학문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지금 배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뭐가 최고 수준이라고 하지만 이걸 쭉 이어갈 만한 인력 구조가 대한민국은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뒷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중국은 어쨌든 중국도 지금은 이제 저출산 때문에 뭐 인구 통계를 숨긴다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우리는 일본의 고령화에 20년 뒤를 따라가고 있고 중국은 우리 고령화에 20년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는 중국은 20년 뒷심은 더 있습니다. 확실히 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1, 2년 기술 수준이 각 부문에서 앞서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중국에 대해서 몇 년이나 갈 수 있을까요? 오래 못 가요. 이미 게임이 끝난 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수출 위주의 경제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중국 이외에 딴 데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정말로 하이 퀄리티 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게 됐어요. 이 두 가지 해법을 동시에 가야 됩니다. 이거는 각각의 기업 부문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정부에서도 이 방향으로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친중이냐 친미냐 이것보다도 사실은 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세계 각국의 산업 구조의 변화와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5년 동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두 번째가 저는 인구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군인들 얘기했잖아요. 2022년 기준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50만 군인으로 재편을 했습니다. 저기는 간부하고 병이 6대 4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30만이 사병이고요. 정확히는 62대 38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30만이 사병이고요. 20만이 장교, 준사관, 하사관들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20만 명이 태어났으면 20년 후에는 군대 갈 수 있는 애들이 1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저 군을요 계속해서 감축하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용병을 수입하든지 이게 대만 같은 나라가요 모병제로 잠시 전환을 해봤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3대 업종 안 가지 않습니까? 군인 자체가 사실은 사람 죽이고 훈련하고 헬기 레펠하고 그런데 그게 3대 업종 중에 대표적인 업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군인 월급 많이 줍니까? 아니잖아요. 보면 뭐 하사관 초봉 해봐야 기껏 해봐야 뭐 100 몇십만 원 될 텐데. 그래서 모병제도 안 통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휴전선 철책에다 군인들 쫙 깔아놓고 북한에서 한 놈이라도 넘어오면은 다 감시한다? 이거 불가능한 구조가 됐습니다. 그냥요 군인들 몇 군데 사단 몇 군데 모아놓고 북한에서 그냥 들락날락 할 사람 있으면 들락날락 하라고 하고 뭐 이 정도로 우리 컨셉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동해안 철책이 뚫렸니 22사단 어디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냥 뭐 놓고 귀손했니 이런 거 시비 걸면 안 됩니다. 구조 자체가 아닙니다. 이미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한 3개월 전인가 8군 단장님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말로는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한답니다. 이게 센서, 카메라, 센싱, 인공지능 판독 거기에 따른 대응 사격한다고 하는데 그 카메라 센서가 10년 전에 카메라 센서라고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인공지능 판독기가요 몇 년 전 거랍니다. 지금 최신 엔비디아 무슨
GPU를 가지고 판독을 해도 잘 안 될 판에 뭐 그렇답니다. 그래서요, 노루가 오는지 곰이 오는지 뭐가 오는지 얘들이 판독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사병들이 뻑하면 그냥 감시기 그냥 이 스위치 오프 해가지고 해놓는데요. 그러면 사고가 난대요, 어쩌다가. 근데 사고 나는 거 시비 걸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기자분들 많이 계신 그렇지만 이미 구조 자체가 그거를 시비 걸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에 전통적인 어떤 경비 개념, 단 한 명이라도 무슨 북한 놈들이 내려오는 것을 이게 뭐 잡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망한 것이다, 이 개념으로 가면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적응할 길이 없습니다. 망해가는 대학들, 지방대학 사람 없습니다. 근데요, 더 이상 대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의 고등학교요, 사람들 더 없습니다. 애들. 지방의 중학교요, 애들 더 없어요. 지방의 초등학교요, 없어요. 제가요, 광주 북구 두암동에 거기 무슨 두암 초등학교인가, 제가 그 아파트 단지가 무진장 많은 동네의 초등학교입니다. 그 초등학교에 전교생이 50 몇 명입니다. 한 학년이 한 10여 명? 사실은 학교 문 닫아도 되죠. 통폐합해도 되죠. 전국에 있는 광주가 이 정도, 부산도 비슷합니다. 이게 뭐냐면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는 사실은 한 반절이 문 닫아도 통폐합해도 됩니다. 근데 동문들이 아이씨 내가 이 학교를 나왔는데 우리 학교가 없어져? 안 돼. 뭐 이런 어떤 지역의 이기심 때문에 또 엄마들이 1km 멀리 보내기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들 문을 못 닫아요. 그것 때문에 1년에 낭비되는 국가 전체의 예산으로 보면 이게 몇 조씩이 낭비가 될 겁니다. 어쨌든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3법 제출했을 때 유치원 원장님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물론 박용진 의원이 잘했는데 유치원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망해가는 산업에 다 애들도 안 들어오고 우리가 망해가는 유치원 산업에 대못을 박는다는 게 유치원 원장님들의 심정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대목에서 요거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유럽이 지금 대체로 평균적으로 한 1.5대의 평균 출산율입니다. 일부 잘된 국가들이 2.1이 조금 안 되는 2.03, 2.05 정도 하고 있는데 헝가리가 최근 5년 사이에 2.3 정도까지 출산율을 회복을 했습니다. 저 헝가리 출산 장려 정책 재밌습니다. 결혼하면서 아기를 낳겠다고 약속만 하면, 서약서만 제출하면 국가에서 그냥 1억 원 대출해 줍니다. 근데 5년 이내에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이자 면제해 줍니다. 그 다음에 2명 이상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액의 3분의 1을 탕감해 줍니다. 3명 이상 출산하면 대출액 전액 탕감해 줍니다. 저는요, 정책이 단순하고 명확하고 국민들 귀에 쏙쏙 들어가서 세상에 전 세계적으로 저것처럼 좋은 정책이 없다고 봅니다. 4명 이상의 아이를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줍니다. 저거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각 기관이나 회사에서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회사 내에 인구 변화에 대응할 만한 상시 조직을 만드십시오. 이게 반짝 이슈가 아닙니다. 이 인구 변화에 따라서 우리 회사에서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고 우리 회사의 제품은 어떻게 판매될 수 있을 것인지, 근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각 해외의 잠재적인 거래선까지 같이 분석을 해야만 저게 의미가 있을 겁니다. 꼭 저 조직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은 정말로 지금 이 순간에 대한민국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는데, 우리나라에 아까 대학교 학생들 없죠?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학생들 없다 그랬잖아요. 시골 중학교 가면요, 학생들 10명, 10여 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외국 학생들을 좀 수입해 보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수입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미국이 과거 50년, 100년 동안 성공했던 방식이 해외에 있는 가난한 나라에 똘똘하고 머리 좋은 학생들을 미국으로 흡수를 해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까지 번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출산율 적은 것도 저걸로 해서 메꾸고 있고 우리나라도 저걸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외에 원조하고 있는 ODA 예산이 1년에 대략 3조 정도 됩니다. 그중에 가난한 나라에 학교 지어주는 이
교육 관련 ODA 예산이 한 3천억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학교들이 텅텅 비어 있으니, 서울 경기 제외하고는 학교들이 텅텅 비어 있으니 이 학교들에게 외국의 학생들을 수입해서 여기서 기숙사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돌아갈 학생들은 나중에 공부 끝나고 돌아가게 하고 일부는 제주껏 대한민국에 남을 겁니다. 제가 러프하게 계산했을 때 1년에 2천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대학교 4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5만 명씩 4년간 해서 한 20만 명 정도를 매년 상시 대한민국 안에 외국 학생들을 수입해서 공부를 시킨다고 했을 때 2천만 원에 20만 명이면 대략 4조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650조 예산이고 어차피 출산 장려 정책을 위해서 지금까지 150조의 예산을 써왔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는 포기해야 됩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출산 장려 정책이 먹힌다고 할지라도 이게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년 내지 3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애들이 커야 되니까요. 가령 갑자기 하늘에서 기적이 내려와서 대한민국의 출산 장려 정책이 내년부터 먹히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젊은 부부들의 애를 둘씩 난다고 칩시다. 이게 이펙티브 니스를 가지려면 20년 내지 30년 후입니다. 근데 20, 30년 이 상간에 대한민국 이미 망해 있습니다. 이 좋은, 이렇게 건강보험제도가 완비되어 있는, 이렇게 밤에 술 먹고 돌아다녀도 벽돌 안 맞고 강도 안 당하는 이 좋은 대한민국이 20, 30년 후에는 이미 망해 있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이 먹히려고 해도 30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징검다리 브리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근데 브리지 정책은 출산 장려 정책이 먹힌다는 전제하에서 안 먹히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정책은 우리나라에 비어있는 대학교, 중학교에 외국 학생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고, 그러면 그중에 80%가 돌아가면 제가 볼 때는 그 80%는 대부분 지한파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하고 보따리 무역이라도 할 거고, 그 국가에서 나중에 뭔가 경제개발 모델이든 뭔가를 할 때 우리나라하고 협력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의 중심적인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게 외국의 젊은 학생들을 데려다가 우리나라 국내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정책적인 발상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진짜 윤 대통령이나 여야 정치권에서 저거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저거 제가 기한문 보내해서 저거 보내드렸는데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바빠서 못 보셨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요새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종료됐네요. 그래서 이미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완벽한 선진의 수준에 와 있고, 근데 이 수준을 길게 영속하려면 결국은 우리를 뒷받치고 있는 젊은 인구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관건이고, 이건 우리 내부의 출산 장려 정책으로 해결될 방법이 없으니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의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그 인력으로 대한민국의 이 빛나는 발전을, 지금까지 완 동력을 끌어가는, 그것만이 앞으로 한 20, 30년 동안에 정말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좋은 시간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